자, 2024년이 대충 30시간, 30 몇 시간 남았고요. 어, 네. 다들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시고. 자, 브레인의 네 번째, 에피소드 4, 여러 가지 통계학적 검정 방법 수업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다들 지난 시간 복습 잘 하셨나요? 네, 잘했어요. 자, 아테네 학당이네요. 네, 아주 좋은 그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까?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워봤었던 추론 통계학 그리고 가설 검정 이거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 네, 약간 이 2학번들 많으면 다 아는 내용 아닐까 했는데 이 2학번이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평균 추정 관련된 내용, 신뢰 구간 뭐 이런 얘기 다들 알고 있죠? 그런 거 어떻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파이썬 환경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통계 검정으로 넘어가서 어, 여기 이제 두 섹션이 통계 검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 집단 사이의 그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어떤 A 약물을 준 집단과 B 약물을 준 집단에서 혈압이 어떻게 바뀌는가? 약간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두 집단 사이, 뭐 여러 집단 사이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분석 방법들을 여러 가지 볼 거고, 또 데이터가 이제 정규성을 안 다룰 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아이의 연속형이 아니라 범주형 데이터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얘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퀴즈와 실습이 많은 재밌는 액티브한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하던 얘기, 저번 주가 아니죠. 저번 주에 하던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복습, 모집단과 표본, 추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복습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면 기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번에. 이제 우리가 연구에서 알고 싶은 연구 목표는 언제나 요 모집단, 포퓰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개념이고,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혈압이 얼마냐를 묻고 싶다면 인간 80억 명의 혈압 데이터가 다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데이터다. 근데 사실 그거를 다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웬만한 정상적인 인간은 120 근처에서 혈압이 분포할 테니까 어차피 그냥 그 80억 명의 인간 말고 몇 명 정도만 샘플로 골라서 그 사람들의 혈압 평균을 때려도 대충 이 값이 얼마쯤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통계학에서는 이 모집단 대신에 표본을 일정 부분을 이렇게 추출해서 이 표본을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제대로 표본을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때 제가 막 샘플 캐릭터리스틱스 막 이런 거 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연구의 맨 처음에는 항상 내가 뽑은 샘플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연구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 인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근데 한국 인구의 성비가 49대 51이다. 그러면 우리가 뽑은 샘플도 그 49대 51 근처에서 대충 놀아야지. 막 그게 막 남자 80% 뽑아놓고 이게 대한민국 대표 집단이다 이렇게 우기면 당연히 이쪽으로 치우침 선택을 한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을 가지고 이 포퓰레이션을 말하는 건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샘플 바이어스, 표본 편향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저번에도 핵심이었고 오늘도 핵심인 슬라이드죠. 제가 이걸로 쇼츠까지 찍은 걸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 진짜 신경학회 유튜브 보면 쇼츠에 있어요. 네. 아무튼 네. 그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통계학적 특징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확률적이고 부정확한 어떤 애매한 상태 안에서 그게 얼마 정도로 신뢰성이 있는지를 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봤었던 이 예시 보면 그룹 A와 그룹 B에서 서로 혈압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딱 혈압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잘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규모가 대립가설, 그러니까 그 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직접 여기선 차이가 있고 여기선 없고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둘 다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요거를 귀무가설, 널 하이포테시스라고 불렀었죠, 저번에. 이렇게 가설을 세운 다음에 만약에 실제로도 차이가 없다면 이 정도로 차이가 날 확률은 3%다.
그러면 사실상 그럴 일은 없으니까 얘네 둘은 차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이쪽은 실제로 만약에 차이가 없으면 이런 비슷한 분포가 나타날 확률은 68%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했었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요거를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 3%, 68% 이런 확률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마지막 장. 그래서 저번에 이제 좀 핵심적이었던 개념이 유의 확률, p-value, probability value라는 값이 있었어요. 이게 아까 정의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냥 임의적인,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참이라서 실제로 차이가 없을 때 이 정도의 분포가 실제 특성에서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의 확률이 낮아질수록 그 귀무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귀무가설을 그만큼 더 강력하게 기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제가 계속 경고를 드렸었던 게 그렇다고 이 p-value가 낮아질수록 대립가설이 강하게 증명되느냐? 물론 그런 경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실제 연구에서는 거의 그런 식으로 쓰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분명히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p-value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느냐 기각되지 않느냐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지 대립가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p-value 3%면 대립가설 참여 확률 97% 이렇게 네,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시고 이 슬라이드를 딱 보여주면 네, 멋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엄밀한 의미에선 그렇지만 연구 실제로 학계에서는 p-value를 어느 정도는 그냥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p-value를 그러면 아까 3%는 우리가 좀 부족한 확률이라 그랬고 68%는 충분한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경계선이 뭐냐? 그거를 유의 수준, significance level이라고 부른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더 낮으면 그때부터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자라고 정해둔 선이고 그거를 보통은 우리가 0.05로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논문 한 편이라도 읽어보셨으면 그 막 그래프들 사이 이렇게 해놓고 이 차이에다가 막 별표 하나 표시해놓고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학계에서 보통 0.05 유의 수준에서 기각할 만하면 별표 하나, 0.01이면 두 개, 0.001이면 세 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뭐 p-value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귀무가설이 그만큼 강하게 기각된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네. 아무튼 그때 막 저번에 그 지구는 둥글다 p-value 5% 하에서 막 이런 거 제가 이상한 글들 보여드리면서 p-value가 너무 중요한 수치고 오늘 하루 종일 p-value 계산하는 거 볼 거지만 어쨌든 너무 목숨 걸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지난주 수업의 요약이었고요. 요약이 끝났는데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요. 와우. 자, 그러니까 그냥 오늘의 진도를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통계학적 검정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어느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릴 거냐면 여기 우리가 대립가설 설정했고 귀무가설까지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분포를 바탕으로 우리가 막 3%, 68% 이런 확률을 어쨌든 수치적으로 계량을 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가설 검정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이따가 계속 수업 따라가 보면 알 텐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세밀하게 각 상황에서 써야 하는 그 p-value를 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뭐 이렇게 A와 B 그룹에서 서로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뭐 독립변수 T 검정이라는 방법을 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여기 예시처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뭘 써야 알맞지라는 거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실제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네, 그 검정 통계량이라는 거를 구해요. 검정 통계량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어, 지금의 이 데이터 분포가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진짜 단순하게 얘는 한 0이 나왔고 얘는 한 5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거 5가 나온 이 상황이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이 데이터 분포의 차이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값이 검정 통계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설 검정 방식이 되게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설 검정 방법마다 서로 다 다른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막 어떤 거에서는 T값, F값, U값, W값 막 진짜 그냥 알파벳 있는 거 거의 다 써요. 네, 그 정도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P밸류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변환하는 방법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P밸류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그냥 수학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P밸류를 보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유의 수준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거죠. 아, P밸류가 0.003밖에 안 되네? 그러면 규모가설 기각한다. 대립가설 참일 가능성이 좀 있겠네? P밸류 0.574밖에 안 돼? 아, 이건 기각 못하겠다. 대립가설도 지지하기 힘들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코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손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네, 실제로 의통 때 해본 적 있으실 것도 같은데, 이 학번 분들은. 네, T값 손으로 계산하는 거. 아무튼, 실제로 이걸 다 손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T의 P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이런 게 표가 다 만들어져 있고, 뭐 자유도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이 돼 있기 때문에 손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모듈들을 활용해가지고,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해서 이 과정을 전부 다 그냥 깔끔하게 코드 한 줄로 진행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통계학적 검증은 어떤 유형이 있냐? 사실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정량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물었기 때문에 그 문제마다 되게 다양한 유형의 통계적 검정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말씀드려보자면 먼저 비교 분석. 우리 계속 하고 있는 얘기죠. 두 집단 사이에 뭐 수치가 어떻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게 비교 분석인 거고. 뭐 남성과 여성에서 평균 혈압은 서로 다른가?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 분석이라는 거는 두 변수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컨셉은 이따가 거의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이게 컨셉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독립성이라는 이름이 붙냐면 음주를 하는 행동과 간암에 걸리는 행동은 서로 독립적인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걔네 둘이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얘네 둘이가 독립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충분한 연관이 있는 사건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이게 독립성 분석이라고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네, 물음은 이거예요. 한 변수로 다른 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키만 가지고 몸무게를 알 수 있을까? 요? 뭐, 좀 빡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뭐라 그럴까? 헤모글로빈만 갖고 헤마토크릿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 되거든요. 그냥 세배 하면 거의 웬만하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관계가 강력해질수록 두 변수 사이에 한 변수만 가지고 다른 변수를 예측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살짝 결이 좀 다르다는 게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이미 있는 데이터만 갖고 그냥 얘네 둘 사이가 뭐 연관이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선 한번 긋고 회귀 분석은 만약에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를 던져줘도 모르는 점 하나를 얘를 y값을 맞출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는 순수하게 통계학적 검정이라기보다는 약간 머신러닝의 세계로 빠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교 분석, 독립성 분석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 분산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비교 분석이랑 같이 다룰 거예요. 회귀 분석부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편미분을 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경사제곱법, 아니 뭐지? 경사강법 진짜 편미분 할 거예요. 여러분이랑. 네, 기대해 주시고.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네. 오늘이 데이터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머신러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네. 여기까지가 이제 추론 통계랑 가설 검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다룬 내용이었고, 이제 모평균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확통 때 배웠던 모평균, 모표준 편차 용어 기억나시나요? 네. 그냥 진짜 쉬운데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모집단에서 평균이면 모평균이고 표본에서 평균이면 표본 평균이에요.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면 모표준 편차고요. 표본 집단에서 표준 편차면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네, 피읍 피읍 피읍이죠. 네. 아무튼
그러면 모평균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이상적인 전체 포퓰레이션의 평균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추정한다는 거예요. 통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한번 논리를 잘 따라와 보세요. 네, 여기 써놓은 것처럼 모평균은 포퓰레이션의 평균이고 효용평균은 샘플의 평균인 건데 우리는 모평균을 몰라요. 전 세계 인간들의 혈압 평균이 얼마인지를 도저히 알 방법이 없죠. 사실 우리는.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 한 1,000명 정도 앉혀놓고 혈압 다 재가지고 1,000명짜리 평균의 혈압을 아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항상 표본 평균이고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는 모평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추정이라는 작업은 추론 통계적인 작업은 뭐냐? 이 표본 평균. 지금 제가 x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x 바로 표시해요. 바가 피그마에서 안 써져서. 아무튼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뮤라고 오, 전쟁통에서도 수업은 해야지. 보통 우리가 뮤라고 쓰는 저 모평균의 값을 추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다뤄볼 건데 모평균을 왜 추정해야 되느냐?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는 그냥 그 값 자체가 궁금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000명의 샘플만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수축기 혈압 평균이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값 자체가 궁금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분석 같은 거를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이 모평균의 추론에서 모평균의 추정에서 시작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남성의 혈압과 여성의 혈압이 다른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막 서로 샘플 숫자도 다를 수도 있겠죠. 한 남성 3천, 여성 2천 될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이 둘이 차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좀 막막해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네. 집중이 안 되네. 그 둘을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 걔네들을 막 1대1로 이렇게 해보면서 비교하기도 좀 어렵고, 막 서로 샘플 숫자도 다르고, 애초에 다른 사람에서 온 데이터일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성에서 혈압 평균이 115가 나왔는데 여성에서 125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서로 평균이 다르면, 아, 분포 위치가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교를 할 때도 그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남성과 여성의 표본 평균일 테니까, 예로부터 전체 남성 집단과 전체 여성 집단의 모평균을 추정해서 그 둘이 서로 다르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모평균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끊임없이 추론 통계에서는 뭔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집단에 대한 정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모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들어본 사람. 오, 들어본 사람 중 과거인 사람. 네. 역시. 네. 중심 극한 정리, 보통 CLT라고 부르는 이제 통계학적인 정리고요. 제가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설명해서 모평균의 추정에다가 어떻게 갖다 쓰고 싶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따라와 봅시다. 이제 Central Limit Theorem, 중심 극한 정리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뭐냐면 자,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집단이 요런 예를 들어서 저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csv 그 파일 있잖아요. 사람 2,000명에서 데이터 쭉 모아놓은 거. 거기서 대충 요렇게 생긴 분포 가지고 있었던 변수 하나 혹시 기억나요? 인컴이 있었거든요. 네. 보통 소득 분포가 저 분포를 그려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중위소득 근처에 몰려 있지만 상한이 끝도 없이 막 CEO 아저씨들 나오면 막 쭉쭉쭉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저런 분포가 나와요. 근데 저렇게 표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저런 괴상한 분포일지라도 저기서 임의로 몇 개의 샘플만 뽑아서 한 뭐 100개라고 쳐봅시다. 100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거기에 평균을 치고 또 100명을 추출해서 임의로 평균을 치고 이렇게 평균들을 모아보면 사실 그 추출을 할 때마다 조금씩 랜덤성이 있겠죠. 어떨 때는 좀 평균이 낮은 사람들로 쏠릴 수 있고 어떨 때는 좀 소득이 높은 사람들로 쏠릴 수 있고 근데 그런 변동들을 감안했을 때 걔네들을 쭉 모아보면 걔네들 그 표본 평균은 그러니까 평균 값들은 항상 이렇게 대칭적인 정규 분포를 그린다. 요게 대충 중심극한 정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형태이더라도 모집단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은, 그러니까 여기서 샘플을 뽑아서 평균을 냈을 때 걔네들의 분포는 이렇게 대칭적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정규 분포가 어떤 형태, 어떤 크기를 가지는지까지 함께 설명을 해줘요. 이때 이 표본 평균의 딱 한가운데 이 평균은 저 무평균, 원래의 오리지널 평균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 얘가 퍼져 있는 정도겠죠? 이 표준 편차, 얘가 퍼져 있는 정도는 원래 있었던 저 오리지널 표준 편차를 표본수의 루트 값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우리 정규분포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혹시 저번 시간에 우리 데이터 시각화 배웠었잖아요. 그때 막 KD 플롯 하면서 제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던 거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게 전체 빈도를 그냥 히스토그램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마치 전체 총합이 1이 되는 사건에서 어떤 확률을 뽑는 것 같이 각각의 빈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 걸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랜덤하게 키를 음, 어떤 사람의 키를 선택했을 때 그 키가 뭐 173cm일 확률은 뭐뭐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분포 형태가 바로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확률 분포가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 확통 들으셨으면 이항 분포, 정규 분포는 아실 거고, 부하송 분포, 카이제곱 분포, F 분포, T 분포, 뭐 좀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이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쁘죠? 일단. 그래서 얘는 일단 식을 보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는데, 여기 보면 4이랑 2는 사실 그거잖아요. 상수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시그마 값, 표준 편차랑 그다음 뮤 값, 평균 딱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요 곡선이 확정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같은 모든 정규 분포는 서로 합동이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상 속에서도 아까 소득 분포 같은 건 이제 사회적으로 인위적인 요인이 개입을 하는 거니까 정규 분포를 안 따를 수도 있는데, 키라던가 뭐 나무의 크기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수많은 난수값들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형태만 한번 보자면, 지금 여기 SD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가 80인 분포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좁고 높죠. 반대로 표준 편차가 190인 애는 훨씬 더 이렇게 넓고 낮게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무조건 밑면적이 총합이 1이 돼야 돼요. 그쵸? 확률이니까. 모든 구간에서 적분하면 1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삼포도상 더 넓게 퍼지면 그만큼 각각의 확률은 낮아져야만 하고, 그 면적을 똑같이 유지시키려면 얘가 좁게 모이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겠죠. 이런 형태를 갖는 게 정규 분포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았으니 표본 평균이 언제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그 CLT라는 건 어떤 거냐? 자,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볼게요.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형태이더라도 모집단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실제로 제가 돌린 코드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컴 컬럼, 아까 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퍼지는 거 보였었죠? 저거를 저번에 라이트 스큐드 또는 포지티브리 스큐드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지는 형태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외도라는 값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분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도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얘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플러스 1.0이라는 상당히 치우친 값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뭘 했냐면 실제로 랜덤 함수를 써가지고 진짜로 해본 거예요. 100개의 표본을 추출했어요. 지금 2,000명 중에서 100명.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니 5%죠. 5%를 임의로 추출을 해서 그 사람들의 소득 평균을 구해본 거예요. 어떨 때는 낮은 값으로 좀 몰렸으면 막 300 얼마까지도 갔을 것 같고, 또 높은 사람들이 좀 유난히 많이 나온 추출에서는 500이 넘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거를 1만 번을 반복을 시켰어요. 아, 컴퓨터 멀쩡하냐? 네, 컴퓨터가 이거 1초면 합니다. 아무튼 요걸 1만 번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이제 어떻게 쭉 나오냐? 얘를 이제 히스토그램이랑 KD 플롯으로 한번 그려본 건데, 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출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낮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높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1만 번 추출한 다음에 빈도를 해보면 굉장히 아까 우리가 봤었던 정규분포 그래프랑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표본 평균을 이렇게 추출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 분포는 이렇게 정규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는 거예요. 요게 중심극한 정리 첫 번째 문장의 의미입니다. 네. 어떤 분포라도가 되게 강력해요. 네. 실제로는 어떠한 형태이더라는 문장도 없어요. 실제 원문을 보면 그냥 무관하니까 아예 써놓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외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0.11. 아까보다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훨씬 더 정규분포에 가까워졌다. 이게 사실 제가 추출을 10,000번밖에 안 했으니까 이 정도 값이 나오는 거지. 뭐 100만 번, 1000만 번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정규분포 같은 느낌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면 코드가 한 10분 돌아갔겠지만.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봅시다. 아까 전에 제가 중심극한 정리는 단순히 정규분포가 된다 뿐만 아니라 정규분포는 아까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 알면 확정이 된다,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느냐까지 말해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다라고 했었죠. 자, 실제로 이 그래프 평균이랑 표준 편차 한번 구해볼게요. 이 인컴이라는 변수의 평균이 457.4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2,000명 데이터가 월 평균 소득이 457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 표본 평균을 구해본 다음에 얘의 센터, 얘의 평균을 구해보면 얼마냐? 457만 5,900원. 거의 똑같죠? 네,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험적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표본의 수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여기가 목표준 편차, 그러니까 원래 소득이 퍼지는 산포도가 338만 원이었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계산해보면 33만 9천 원이 돼요. 자, 이 값이 대충 어떻게 나온 걸까? 생각해보면 지금 표본을 우리가 100명씩 뽑았잖아요. 5%니까 100명씩 한 번에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표준 편차를 루트 100으로 나눴겠죠. 그러니까 10으로 나눠서 318.73을 10으로 나눠서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온 걸 또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꽤 당연한 게 표본을 정말 많이 선택하면 그만큼 모집단의 성질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표본 평균은 그만큼 더 좁은 범위로 퍼질 것이고 반대로 샘플을 적게 뽑으면 그만큼 더 많이 퍼질 가능성이 있겠죠. 랜덤함이 더 커지니까. 이 정도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 중심 극한 정리라는 원리를 사용을 하면 결론적으로 표본 평균이 어떠한 분포를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가 결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수학적인 정리를 10분이나 설명을 하고 있었냐? 왜 그러냐면 이게 모평균을 추정함에 있어서 네, 이렇게 말이 꼬이죠. 네. 아무튼 모평균을 추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2,000명, 지금 가지고 있는 2,000명 전체 데이터에서 이 사람들의 인컴 평균이 얼마가 될지가 좀 궁금해졌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2,000명 중에서 딱 100명만 뽑아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100명만 딱 뽑아서 그 사람들의 인컴 평균을 구해봤어요. 그러면 사실 어쨌든 요 곡선 위에 어느 한 점이 나왔겠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네, 500만 원이 딱 나왔다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자, 근데 그러면 꽤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써놓은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평균을 바탕으로 모평균의 위치를 역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00만 원이라는 값을 바탕으로 실제 평균은 한 470만 원 정도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 어쨌든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 모평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본평균까지 요 거리는 사실 표본평균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모평균까지의 거리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대칭적으로 나올 확률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 표본평균 x 프라임 500이 나왔을 때 모평균이 470이었을 이 확률은 모평균이 470이었을 때 지금의 표본평균 500을 얻어내는 확률이랑 똑같다라는 얘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확통 때 그 진리도록 보셨을 거 나왔어요. 저거 많이 해보셨죠? 1.5 시그마면 얼마, 2.0 시그마면 얼마. 이거 넓이 많이 계산해 보셨을 텐데, 정규분포의 되게 중요한 특성이 하나 뭐냐면, 표준 편차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그 밑넓이가 0. 얼마인지가 이미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네. 그 숫자 기억이 안 나네,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가 0.6816? 맞나? 뭐 아무튼 대충 그런 값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보단 이사학번이 잘 알겠죠.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뭐 평균이 얼마일 때 표본 평균이 얼마일지 요 거리를 대칭적으로 서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표본 평균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값,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일 때 모평균이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모평균 범위마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확률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이 10이면 모평균은 80%의 확률로 8에서 12 사이 범위로 들어온다. 이런 거를 이 정교분포의 면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 정교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모두 알게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 우리는 모평균이 얼마에서 얼마 내로 들어올 확률은 80%다. 이런 식으로 하는 대신에 얘도 사실 범위마다 그 확률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확률을 미리 95%, 우리는 딱 95% 수준으로 알고 싶어.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을 해놓고 그 신뢰도를 가질 때 모평균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개념은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표본 평균이 10이라는 거를 랜덤 추출 한 번 해서 성공적으로 구했을 때 80%라는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모평균은 8에서 12 사이 값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 80%라는 값을 신뢰 수준, 그리고 모평균이 여기 8에서 12 사이로 위치한다. 얘를 신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모평균은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요. 표본 평균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한 값이 떨어진 요 거리 안에서 모평균이 위치할 것으로 우리는 추정한다. 이게 모평균 추정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때 신뢰 수준은 대신에 우리가 정해준 그 확률값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95%고요. 그래서 95%를 하면 이제 아까 전에 예, 표본 평균의 분포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요 크기의 표준 편차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의 1.96 시그마, 1.96배 만큼 떨어졌을 때 95%의 신뢰 구간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진을 갖고 온 거는 누구 지지율인지 모르겠는데 좀 처참하네요. 아무튼 네, 12월 첫 주에 뭐 하셨나? 아무튼 네, 95%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12월 첫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전에 지금 여기 보면 양측으로 떨어진 거리는 루트 표본의 크기. 이건 알죠? 우리가 샘플링 했으니까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근데 분의 모표준 편차라고 써 있어요. 모집단의 정보잖아요. 저걸 우리가 알면 샘플링을 왜 해요? 그쵸?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저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이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표본을 샘플링을 했으니까 표본 표준 편차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우리는 모표준 편차를 추정해요. 대체를 합니다, 값을. 그래서 대체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여기가 루트 표본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딱 1만 빼주면 돼요. 1을 빼주는 이유는 이따가 T분포에서 자유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표본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인데 한 번만 들어봐봐요. 그 표준 편차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그 편차,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편차의 총합은 항상 빵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값이 5개가 있다고 치면 4개의 편차가 확정이 되면 하나의 편차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편차가 1, 2, 3, 4가 나왔다? 그럼 마지막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값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하나를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 루트 표본의 크기를 해주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값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이 값을 더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느냐 요거를 반영을 해주는 건데 그 완충의 크기를 표현해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한 값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값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니까 이제 걔를 루트를 씌워준다 걔를 하나를 제외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개념은 조금 더 이따 살펴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루트에다가 n 대신에 n-1을 빼서 최종적으로 모평균은 우리가 네, 표본평균 x바를 알고 있을 때 모평균분은 이 식으로 추정을 한다. 갑자기 왜 이렇게 식이 복잡해졌냐? 별거 아닙니다. 여기가 일단 시그마 대신에 그 s,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Z값은 뭐냐면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95%면 1.96 이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9%면 2.58 요 값이 Z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우리 한번 직접 해봅시다. 모평균 추정하기. 다들 수업 자료 다운 받으셨나요? 네. 우리 이제 무지하게 익숙하니까 여기다가 그 데이터.csv랑 멘탈헬스.cs 데이터.csv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멘탈헬스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면 되는 딱 한 번만 쓸 거라서 스튜던트는 그 과제고 네. 하시고 4차시 폴더에다가 주피터 파일 하나 만드시고 임포트 판다스 as pd 해가지고 판다스 불러오시고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불러온 데이터.csv 그냥 df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나 불러와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됩니다. 저는 착하니까 글씨를 키워드릴게요. 짜잔. 다 된 사람 반짝반짝. 잘하는데? 판다스 임포트가 안 된다고?
코끼리랑 좀 신선한데? 실제로 살면서 처음 봤어. 저 우려먹구를. 할 거 없으시면 데이터 구경하고 계세요. 소편이 사이파이 깔려있니?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이파이를 다 깔았었는데, 안 왔으면. 됐어? 자, 계속 가볼게요. 인사 해결됐니? 응. 자, 어쨌든 여기 데이터 프레임까지 불러오셨나요? 다들 DF로. 데이터 잘 뜨는지 확인 한 번씩 해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 뭐 계속 혈압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일 무난한 변수기도 하고, 이제 혈압 한번, 뭐 평균 추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일단 논리부터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 네, 저거 기억나시죠? DF에다가 저렇게 대괄호 쳐주고 SBP 치면 거기 있는 그 하나의 값들을, 한 컬럼의 값들만 시리즈로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다가 민 함수, std 함수 쓰면 각각 평균이랑 표준 오차, 표준 편차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쟤네는 표본 평균이랑 표본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뭐 계속 해볼게요. 그냥 저도 같이 할게요. 네, 미는 DF 데이터 프레임에서 수축기 혈압의 평균이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DBP의 평균이다. STD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 실제로 뭐 프린트 민 STD 해가지고 보면 대충 평균은 119.3, 표준 편차는 대충 10 이내에 있다라는 거 정도는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면 식이 요거였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구한 게 저거 X바, 표본 평균이랑 그 다음에 S값, 표본, 표준, 편차 저거 두 개 구한 거죠. 그럼 이제 N값이랑 Z값 알아야겠죠. 자, Z값은 일단은 1.96이라고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N값만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지금 데이터 프레임 전체의 크기 구하고 싶은 거니까 사실 우리 그냥 2000개인 거 알죠? 근데 굳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데이터에서 구하고 싶다 하면 요거 데이터 프레임에다가도 마치 리스트나 딕셔너리처럼 저걸 랭스 씌워주면 전체 크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좀 쉐이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걸 선호를 좀 해요. 그래서 요 값만 n값으로 저장을 해줍시다. 전체 크기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상하는 각각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한부터 한번 가볼게요. 하한을 로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줄 건데, 자, 식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표본 평균에서 그러니까 민에서 빼면 되겠죠. 뭘 뺐느냐? 아까 식을 다시 보시면 요거 z값 곱하기 표본 평균 나누기 루트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래서 z값 그냥 1.96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 표본 표준 오차는 std 요거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루트 n-1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n-1에다가 2분의 1승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그냥 0.5승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게 신뢰 구간의 하한이 되겠죠? 자,
상한. 저 위에 식에서 뭐만 딱 바꿔주면 될까요? 네. 뭔가 굉장히 소심한 손동작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얘네 두 개 프린트 한번 해보면 자, 신뢰구간 구했죠. 로어 값이 118.93, 단위는 밀리미터 HG 됐죠. 그 다음에 어퍼 값은 119.8. 되게 좁은 범위 안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혈압이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그 120이라는 값이랑 거의 맞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신뢰 구간이. 자, 근데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기 1.96이라는 값, 우리가 95%니까 사실 저 값 정도는 우리가 그냥 외워주는 게, 네, 의학통계학 하는 사람의 양심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특이한 값들을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신뢰도 90% 아니면 뭐 99% 이런 값들을 써야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그 from 사이파이, 혹시 코랩 환경에서 하고 계시면 핍 사이파이, 핍 인스톨 사이파이 한번 쳐주시면 될 거예요. 사이파이는 뭐냐면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그냥 통계 분석이나 과학 관련된 계량 같은 작업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외부 패키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스태츠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통계적인 오늘 쓸 모든 분석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저 스태츠 모듈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함수들 중에서 norm이라고 하는 저 노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확률분포 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저 norm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는 ppf였나? 맞을 거예요. 네, pp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저게 뭐냐면 그냥 그 한쪽 방향에서 그 z값 구해주는 함수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번 일단 값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0.975를 입력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z값을 출력을 해보면 네, 자, 놈.ppf에다가 0.975를 입력을 하고 z값을 출력을 해주면 우리가 잘 아는 1.96과 매우 가까운 1.95999 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 잘 되신 건가요? 네. 자, 근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왜 95% 추정을 하는데 왜 0.975를 넣었냐? 왜 그러냐면 이 ppf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z값을 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95%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봐봐요. 95%라는 값은 이쪽에서 2.5%, 이쪽에서 2.5% 날린 거죠. 근데 저 ppf라는 함수는 이쪽은 무시하고 한쪽에서 2.5%만 날렸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95%를 우리가 구하고 싶지만 그 2.5%를 한쪽에서만 날린 0.975, 97.5%를 대신 값으로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거 양측을 단측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90%면 양쪽에서 5%씩 원래 날린 거였는데 한쪽 5%는 무시해야 되니까 95%가 될 거고 99%였다면 0.5씩 날린 건데 한쪽 무시한다 치면 99.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값들을 넣어야 될지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썼던 그 식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를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쭉 복붙을 해주면 이제 z값이 여기 생겼죠. 그러면 요 1.96도 더 정확한 z값으로 딱 대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신뢰 구간이 딱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되시죠? 도피관 끝. 오. 자, 그래서 이렇게 모평균 추정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뭐 우리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인컴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변수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혈압에 비해서 혈압이 거의 실내 구간 크기가 1, 2 정도였잖아요. 118, 119 이렇게 나왔으니까 훨씬 넓게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 소득 분포 자체가 훨씬 더 넓은 구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2,000명짜리 표본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그 소득 신뢰 구간을 구했다, 추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게 질병관리청 데이터인데 질병관리청이 샘플 편향 없이 똑바로 표본 추출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가 네, 추정한 저 범위가 꽤 의미가 있겠죠.